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사건의 실체,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깊이 분석해보는 코너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자, 전 수서경찰서의 강력팀장 백효정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야기부터 하겠어요.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네. 이제 오랜 네. 그 핵심 참모 측근이죠. 이분이 어제 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현재 그 직책이 뭐냐면 이낙연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혐의가 뭐냐면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5,600억 투자 사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갈려 있는 자산 관리사가 운영하는 이 관련한 회사인데 트러스트몰이라는 회사에 예. 사실은 종로 선거 때 4.16 총선 때 종로 선거 사무실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 모 씨가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선거에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 트러스트몰 회사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흔히 사무실에서 우리 잉크 복합기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출력도 하고 하는. 예. 이 복합기를 이제 76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대납을 받았다. 이런 혐의인데 지금 세간에서는 과연 이분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나왔는데 세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이 사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6시 반까지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6시 반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조사를 마저 하자라고 해서 서로 동의하에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제 검찰 사무실 기다려봐도 오질 않으니까 이때 112로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서초경찰서에서 긴급으로 통신 추적 수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검찰하고 법원의 인근에 있는 건물 아래층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지금 과연 76만 원의 복합기만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다만 가족에게는 어떤 통신 매체로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검찰은 사실 조사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이 정치권이라든가 지금 세간에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인데 어쨌든 이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옵티머스 쪽과 이낙연 대표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강도 높게 추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검찰 수사는 이분의 사망 때문에 이제 어쨌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조사를 상당 시간 받았거든요. 받은 상태에서 대부분 트러스트몰이라는 회사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사실 대표에게는 보고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이런 독자적으로 좀 편의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 또 액수가 적은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사실을 보고를 받았느냐 회계 보고를. 근데 이건 누락이 됐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이 고발을 한 거는 누락이 됐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대표나 후보자에게 보고를 안 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옵티머스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대가를 받고 막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이제 조사를 받던 이분의 사망,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검찰 수사가 달라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선거 관련 수사는 기본적으로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당선자에 대한 조사로 옮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실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실무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하게 되겠지만 사건의 실체 관계는 이 실무자 조사로 끝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사실관계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낙연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선거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앞으로 행보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당대표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름의 지지율 하락 등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좀 더 확실하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이낙연 당대표 개인은 물론이겠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 전동 킥보드 이것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난 그 2일 날입니다. 서울 그 구로구에 있는 남부 순환도로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오후 2시 40분경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이 남부 순환도로 횡단보도에서 그 회사원인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제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잘못이 없죠. 왜 그러냐면 원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내려서 가야 되죠. 내려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분이 킥보드를 타고 진행을 해요. 그 녹색 신호에.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이제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중간쯤에서 추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현장에서 헬멧을 또 쓰지 않아가지고 전도됐다고 하죠. 현장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이제 피를 흘리는 형태가 됐는데 또 반대로 이 오토바이도 한 6m가량 굴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인데 이 회사원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때 당연히 헬멧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 회사원인 그 전동 킥보드 남성은 이제 119 구급차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우리가 보통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하루가 지난 3일 날 사망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 관련해서 어쨌든 법규를 위반한 건 오토바이 운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12대 중과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1년에서 1년 6월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구속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그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 이 사건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음주로 만약에 밝혀졌다라고 하면 지금 윤창호법이 굉장히 지금 강화됐지 않습니까? 뭐 5년이나 징역 2천만 원이나 벌금 정도까지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특가법 이 사람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이 사안은 아니지만 도주를 했다고 하면 이 현장에서 사고 야기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도주치사상으로 또 처벌을 받는 형태인데 지금 신호를 또 무시했거든요.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뭐 음주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 청취자분 중에 7092님께서 그런 내용이었군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뭐 박선배 변호사님 그리고 백기종 평론가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황무선의 출발사신 박선배 변호사 백기종 평론가와 함께하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동 킥보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최근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가장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이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최근 게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2018년도에 전동 킥보드 사건이 229건 접수가 됐고요. 19년도에 257건인데 최근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11월까지 접수된 게 2020년에 483건으로 하여튼 18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한 해 평균 통상 4명에서 8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2019년도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망 사고가 8건입니다. 8건. 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사망 건수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대중교통이나 또 걷기에는 좀 불편한 거리 이런 걸 지금 상당히 트렌드로 자리 잡았거든요. 도심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이 상암동에도 지금 DMC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YTN까지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출퇴근하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그렇고 걷기는 또 불편하고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현재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사망 사고가 무려 작년도에 8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이나 신체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비 살인 무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념해야 될 그런 사고 증가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근데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간편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각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업체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이용을 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오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개정안이 실시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해뒀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상? 면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가 몇 년 사이에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사망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하다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어제 국회 행안위가 다시 이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킵니다. 다시 16세 이상이어야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13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1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4개월 뒤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혼선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 입장에서는 완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전동 킥보드가 실제로 공유경제에서 얼마만큼 지금 실제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하고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빈발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 개정을 원래 완화하려다가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4개월 뒤에 이게 시행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 4개월이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안전 조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공유 킥보드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개인이 소유하는 킥보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운동기 면허 취득한 경우에 대여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대여 연령을 시범적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제한을 한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신호 위반 등 이런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하거나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도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신호를 잘 지키지 않은 상태, 신호가 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그재그식으로 운행을 해버려서 사고의 어떤 위험의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단속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페트롤카를 타고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주택가로 들어가 버리면 또 추적이 쉽지 않고. 단속하려면 경찰도 전동 킥보드 타고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 앵커가 좋은 지적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따라가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가 따라가야 되듯이 전동 킥보드는 굉장히 고개 운전을 해서 뭐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나 미로로 들어가 버리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쫓아가야 되는데 현재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추적하는 경찰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4개월 후에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상당히 큰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전모 얘기하셨는데 안전모도 지금 안 써도 뭐 딱히 특별한 뭐 처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결국 13세 이상 누구라도 이게 뭐 그 탈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문제점에 보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풀어주는 상태에서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는데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법 개정 10일 지금 이전까지는 만약에 음주를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이 되는데 사고가 안 나는 단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과태료 3만 원만. 굉장히 약화돼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풀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 것이죠.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백규정 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전동 그 킥보드가 보행자나 뭐 차량하고 부딪힌 사고가 좀 빈발하는데 그러면 이게 참 이것도 뭐 가해자 피해자 이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전동 킥보드가 완화된 상태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이용하게 만든 개정 법률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전거로요.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차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완화된 개정 법률상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보고 있고 다시 이번에 통과된 강화된 개정 법률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그 지위를 격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든 기본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차대 보행자 관계는 아니고 차대 차의 관계입니다만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즉 자전거를 끌고 갈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행자로서 취급을 해주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온전히 차로서 50대 50의 과실보다는 차대 차요. 10% 정도는 자전거 측의 과실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시행될 강화된 개정 법률이 아니라 완화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서 오히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영자가 좀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화된 개정 법률을 따른다면 역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해주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서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조금 보완할 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 애청자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발생을 하고 또 만약 음주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만 치사상 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실은 규정된 게 교특법 내지는 특가법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거든요. 그 윤창호법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도주를 현장에서 해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이거 대수롭게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사고 야기 후 현장을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동 킥보드 사고인데 뭐 자동차 사고에 뭐 비할 바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유의를 하시고 전동 킥보드 운행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자전거도 하신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원래 이게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차입니다.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 상황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이제 일반 차량 승용차 같은 걸 많이 이제 운전해본 사람들이 이 전동 킥보드를 본다면 사실 이 운전할 때에도 이걸 몰 때에도 뭔가 안전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지금
이제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 전동 킥보드가 만약 80km로 예. 25km로 통상 주행을 20km, 25km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동 거리가 무려 길게는 7m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10m요. 그리고 헬멧을 대부분 쓰지 않는 경우 있고 또 위험한 게 뭐냐면요. 2명이 탑승하는 경우예요. 통상 보면 남녀 커플이라든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2명이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네. 이 전동 킥보드는 사실 중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60에서 70kg의 성인 남녀가 2명이 탔을 때는 이 제동 거리도 길지만 문제는 어떤 거냐. 결국은 제동 거리가 길면서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예상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인 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전에 좀 재난방송 하나 들어와서 이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38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재해재난 시도는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입니다. 재해지역 전국입니다.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계속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자, 중국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국내 뭐 주거지에 설치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이게 들립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그 경기도 부천은 원미경찰서에서 사건을 했는데 예. 사실 이게 36세 남성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 소위 어떤 기계냐면은 우리가 070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화기인데 이게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 형태를 발신 번호도 바꿔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받아가지고 그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했는데 사실은 주부라든가 직장인을 상대로 이 그 고액 알바 예. 재택근무 고액 알바 이런 식으로 인터넷 광고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응모한 사람들에게 기계를 주어가지고 집안에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집안에 설치한 기계를 통해서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설문지라든가 데이터 수집용으로 쓴다라고 하니까 이 주부나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아요. 뭐 심지어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주급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신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어떤 그 자료 수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쏘가서 했는데 결국은 이 중계기를 통해서 발신번호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마치 일반 휴대폰처럼 해서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해서 그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그 거액을 이렇게 편취를 한 건데 결국은 모두 7명이 입건이 됐는데 한 명은 주범 구속이 되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그 불구속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범행 조직의 일당이 돼버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이제 불구속 지금 입건된 건데 처벌을 이 사람들로 그럼 뭐 중하게 받을까요?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주범이 중국에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가담자 7명이 입건이 된 상황인데 그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한 명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기 때문에 사기로 입건이 된 겁니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은 사기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즉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는 없었지만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마음대로 자신의 집에 설치해서 일정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당연히 사기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가담한 범행 유형에 비해서는 그 처벌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네. 처벌 자체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범행에 가입하게 된 경위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 재택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그 대가가 높습니다. 주급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모집 광고를 보고 가담을 하게 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아르바이트 구인 모집 광고글을 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되고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입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포 통장을 건네주는 것 자체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이 사건처럼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 자체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임을 인식한 경우에 비하면 형량 자체는 낮지만 그 처벌 자체는 피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그 관련 법률의 통상 다른 사건이었으면 받을 형량보다는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짧게요. 대표님께서 이거 어떻게 좀 이런 피해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소탐 대실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급을 3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료 수집 데이터를 집안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걸 이용하면서 주급 최대 3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수상하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뭐 고액 알바식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가담이 돼버린 형태인데 사실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곧 그 범죄로 연결되는 그 예감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고액의 어떤 돈이 나온다고 하는 측면은 이건 반드시 범죄다라고 의심을 해보고 조금 이상하면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라고 나오면 무조건 일단 의심해봐라. 예, 의심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백혜종 평론가였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칩니다. 잠시 4부에서는요. 저희 출발새 아침의 기획 특집인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에서 검찰 출신인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비롯해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달아보는 시리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예. 예. 자, 이 책 안에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 같은 걸 살려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먼저요. 이 변호사께서는 검사가 된 지 한 1년 만에 검찰을 떠나셨죠? 네. 그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가 되신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포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1년 만에 떠나시게 된, 결심하게 된 그 이유, 그걸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인가.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피의자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자 고소인의 변호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숨막힐 듯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 위계질서요. 위의 지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부장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건 검사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검사 임용되신 게 몇 년도? 2001년입니다. 2001년. 네. 그러면 이제 2001년부터 2002년 한 초쯤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정체성 이걸 확인을 못 하셨고 상명하복 유계질서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에 이건 기본적으로 적응 못 하시겠다. 그런 판단에서 떠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도 그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네. 그 검찰이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거대한 조직인데 그리고 검찰 출신 뭐 정치인들도 많고요. 네. 이 사회 곳곳에서 사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렇다면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특히 책을 내면서까지 비판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예. 하다 보니까 네.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계기는 그거였죠. 2016년 네.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예.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정치 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도 검찰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 때 예. 보인 검사들의 반응.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건데 아무런 예.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도리어 장례식장에서 나왔다는 너네가 죽였어 라는 반응. 자신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피의자가 자살했을 때 우리가 죽였다고 성찰한 검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건 나는 불이익이 두려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물러나셔야 할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분노에 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는 변하는데 검찰 조직은 검사들은 변하지 않았다. 어쩜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원래 검사가 된 그 한 명 한 명 이분들의 인성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은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삽시간은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직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이런 조직 논리라는 게 뭐 1, 2년도 아니고요. 네. 예. 아주 오랜 기간 이게 뭐 정착이란 말을 쓰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그 검찰 조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검사로서 뭐 이른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로얄라인을 타서 이렇게 뭐 어떤 주요 검사로서 뭐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려면은 그런 조직 문화에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네. 근데 그 조직 문화가 바르냐 하는 거죠. 자기네들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친 거죠. 가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했을 때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3팀장 정태원 검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건 절차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최강욱, 항우나 형 국회의원이 한 번 소환당하지 않고 기소될 때 이거 피의자 신문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맞느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나서주는 검사 없었습니다. 왜 우리 총장님은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더 재판 절차에 내동댕이 쳐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지검의 김창진 검사.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에 저항하는 것도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프로스에 이렇게 글을 쓴다. 저는 그 말도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지난 10년간 민간인 사찰을 당하신 분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쫓겨나신 분 정연주 사장 PD수첩 검사들 나서주지 않았어요. 부당하고 위법하게 부당하고 위법하게 검찰권이 남용될 때 국민을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은 그래도 내부의 치부를 드러냈어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 쇠고기 촛불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백 명이 나섰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때는 수십여 명.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여 명.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저는 정말 그 검사들의 의식에 암담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뭐
그 대립 충돌이 뭐 거의 1년 내내 이어져 왔는데 뭐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일 정도로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원래는 지난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게 이제 뭐 가물이 되는구나 그랬었는데 지금 연기가 됐고요. 오늘 4일로 연기됐다. 다시 또 다음 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뭐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제가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징계 양정을 거쳐서 어떤 징계가 나올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그 검사 윤리 강령에 사건 이해관계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예. 징계 사례도 많습니다. 네. 뭐 그 피의자 고소인하고 골프를 치신 분, 식사를 하신 분 다 징계받은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사건에 걸려 있을 때 그분 징계 받으셨어요. 김현선 부장검사라고. 예. 징계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 감찰 규정 대검 감찰 규정에 감찰 조사에 감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징계 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징계 양정은 제가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징계위원회 자꾸 연기된 특히 이제 10일로 최종 연기된 이유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뭐 절차, 정당성, 그것은 공정성. 검사적인 징계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예, 형사소송법에 네. 5일에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뭐 수사하고 이제 결국 이제 징계까지 하겠다. 이런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예. 네. 뭐 크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치적으로 수사로 정치를 한 건 맞고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출발새 아침 기획 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을 쓰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함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직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징계한 핵심이 이제 6가지 그 핵심 그 사유 중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검찰 쪽에서는 뭐 관행이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이건 뭐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찰의 법률적 적이는 없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정보를 수집한 데가 수사정보기획관실인데 업무 범위 밖의 일이죠. 수사정보지 않습니까? 이거 전신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전신이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입니다. 이게 범죄정보입니까? 그리고 올 8월에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냈어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1담당관, 2담당관이 있어서 1담당 이걸 하나로 줄이겠다. 예. 그래서 근데 대검은 반발을 했어요. 1담당관은 정보의 수집, 2담당관은 검증을 담당해서 양질의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변명을 한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대검의 그때의 변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변호사께서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평가하신 적이 있죠? 네. 예.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까? 첫 번째는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까지 해오신 행태는 여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죠. 뭐 최강욱 의원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래도 낙마하지 않으실 겁니까? 뭐 내려오시라고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방해하기 목적으로 수사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고려대 입학은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7년이니까. 2010년 입학이었고. 예. 그런데 단국대 제일 저자인 논문을 제출했다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신 거는 이 정권의 생채기를 내기 위한 거지 수사 목적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예. 그건 정책적 문제인데 그 경주 시민들에게 삼중수소가 체내에 삼중수소가 발견돼서 그건 생식 기능을 저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을 테고 경주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 문제인데 개입을 하시는 건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감찰총장이 기소 수사라는 그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달리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 현 정권의 정책을 어떤 흠집낸다든지 아니면 방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경영자의 그 경영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정책의 영역에서 검찰이 움직이면 선거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 검찰이 정치하는 거죠. 검찰이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서 숙제 검사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검찰 권력 같은 곳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좀 이제 가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 안에 이제 출범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여당 쪽에 정부의 목표인데 그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공수처장 이제 뽑는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1월 정도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해서까지 올해 공수처를 꼭 출범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이때까지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처벌받지 않아 왔었고 예. 그리고 내부의 감찰도 무기력하면서 징계도 받지 않았었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오류라는 신화를 키워온 거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 검사로서 1년 생활을 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아직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애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검찰 조직을 이제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앞에 있는 피의자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 회유를 하거나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있으면 이 수사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체크하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확실히 나눠야 된다. 예. 근데 아직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정권에서 완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 꼭 이 부분은 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만에 썬모닝입니다. 썬모닝? 그럼 손흥민 선수네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유로파리그에서 기분 좋은 골 소식 전해왔습니다. 간만이네요? 시즌 12호 골입니다. 시즌 12호 골.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열렸죠? 저 못 봤어요. 한국 시간으로 2시 55분에 킥오프했습니다. 저 눈이 좀 빨갛지 않나요? 좋은 눈인데. 네, 오스트리아 라스크린츠와 원정 경기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5차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사실 그 포지션이 대부분 왼쪽 날개로 뛰고 가끔 오른쪽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톱.
손톱이었습니다. 그래요? 단짝인 해리케인 선수 또 비니시우스, 라멜라 이런 선수들이 줄 부상으로 오스트리아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해리케인이 부상이어서 못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책을 맡았는데 초반에 그 라스크린츠 팀 잘하더라고요. 네. 골대 맞추고 막 파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선제골도 먼저 넣었어요. 전반 42분에 넣었는데 토트넘은 종료 직전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가레스 베일이 넣으면서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랬군요. 후반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잘해야겠죠. 1대1이던 후반 10분 손흥민이 기어코 한 방을 해냈습니다. 역전골을 넣었는데요. 은돈벨레가 하프라인에서 찔러준 공을 다다다닥 뛰어가서 오른발로 해결을 했습니다. 늘 보던 아까 경기 못 보셨다고 했는데 그냥 그 장면이에요. 상상하시는 그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수비수 2명이 막 쫓아가는데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그 스피드에서 따라잡지를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 골키퍼 위치까지 확인하고 여유 있게 골을 넣었습니다. 놀라운 게 손흥민 선수 이게 오늘 경기에서 유일한 슈팅이었거든요. 유일 슈팅 딱 하나 했는데. 네, 슈팅 하나 했는데 이게 그 그냥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2대1로 승리? 네, 아닙니다. 2대1이 됐죠. 그래서 이제 2대1로 끝날 줄 알고 모리뉴 감독이 승리 예감에 또 이제 월요일 새벽에 아스널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 35분에 뺐어요. 손흥민 선수랑 뺐다고요? 가레스 베일을 둘이 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무려 3골이 더 나왔습니다. 동점골을 얻어 맞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데 또 페널티킥을 얻어서 그거를 델리알리가 넣어서 또 3대2로 앞섰는데 마지막 종료 시간에 실점을 또 했습니다. 막판까지 집중력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3대3 무승부가 됐고요. 토트넘은 그래도 남은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32강 유로파리그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모리뉴 감독 참 내용이 불만족스럽겠죠. 그리고 이게 늘 티를 내는 감독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SNS에 뭐 내일 또 훈련이 있다 이러면서 눈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또 화를 좀 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내용이 불만족이다. 얻은 것은 토너먼트에 올랐다는 그 결과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얘기가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손흥민과 호이비에르 이 2명은 언제 어디서나 제 역할을 한다. 둘이 없었으면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 잠깐 그 케인 선수 못 나왔잖아요. 네. 그 단짝 이제는 단짝이라는 말도 붙이던데. 네. 왜 못 나왔습니까? 아예 런던에서 머무른 것 같아요. 근데 다쳤다고 이제 갑자기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디를 왜 다친 건지 또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리뉴 감독 특유의 연막작전이라는 시선도 있긴 있어요. 토트넘이 말씀드렸다시피 7일 새벽 1시 반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하거든요. 아스널이 런던 남부에 있다가 1913년에 토트넘 홈구장 바로 옆에 6km 거리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이후 100년 넘게 다양한 일들로 많이 싸워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룰게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EPL 선두인데 라이벌 아스널 잡고 승승장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나흘 간격으로 밀도 높은 경기가 이어지고 또 지옥 일정 속에 선택과 집중하려고 아마 해리케인 선수 부상이라고 좀 거짓말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리뉴 감독은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스널전에 케인이 나오냐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아마 나올걸? 내 생각엔 뛸 느낌이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능청스럽게 하더라고요. 실제 모리뉴 감독 이런 심리전 또 연막작전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데 10월에 저희도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막 다쳐가지고 못 나온다. 당분간 뭐 5, 6주 쉴 거다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갑자기 나와서 맹활약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시죠. 맨유 팬들은 부글부글 했는데 아스널 팬들도 지금 해리케인이 나올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그 국내 소식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후끈 달아오고 있죠? 네. 선거 내년 1월 18일인데요. 현재 이기흥 회장 연임 도전에 나섰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신욱 당국대 교수 또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 또 사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출마 뜻을 밝혔고요. 어제는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이고 사선의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현재는 우석대 명예총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영달 전 의원까지요? 네. 총선인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지 좀 헷갈립니다. 어찌됐건 기자회견 장 북적북적 하던데 이것도 이제 판세 또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